은희야, 제발 거긴 가지 마라. 어머니, 저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 지옥이야. 딸 막지 마세요. 전 선택받았어요. 그래 들어오거라. 며느리의 눈은 신앙에 취해 있고 교주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뜩인다. 이 돈으로 제 삶을 바칩니다. 충성은 곧 축복이 된다. 안 돼. 우리 집 돈이야. 이건 집의 돈이 아니라 주님의 것. 잘했다. 이제 넌 내 사람이구나. 오늘의 사연은 우리의 주변에 빈번하지만 맘 아픈 사연을 시작해 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마음속에 저장해 놓을게요.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 마음을 담아 답장 드릴게요. 주말 오전 골목 끝에서 노란 마을버스가 덜컹거리며 지나갑니다. 정육점 스피커에서는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김정숙은 마당 감나무 아래에서 빗자루질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고닫고 손끝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장독대가 자리 잡고 있었고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새마을 금고 적금만 제때 들면 애들 힘 안 주고도 살겠다. 정숙은 혼잣말을 하며 마당을 쓸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정숙에게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었고 남편 박상도가 남긴 마지막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넣는 적금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정숙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정숙은 안방 장롱을 조용히 열어보았습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등기권리증과 도장, 그리고 남편의 낡은 수첩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첩은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정숙에게는 가장 소중한 유품이었습니다. 수첩 곁에는 남편이 생전에 즐겨 쓰던 만년필과 옛날 사진들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상도 아빠,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시죠? 정숙은 수첩을 살짝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운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98년 외환위기 때 갑작스럽게 무너진 남편의 사업, 그리고 의문투성이었던 마지막 날들. 정숙은 그 기억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남편의 마지막 며칠이 떠오를 때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 최은희가 시장표 비닐봉지에서 떡을 꺼내며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40살의 나이답게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공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18년이 지났지만 은희는 여전히 자신만의 확실한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동네 문화센터 무료 건강강좌에서 알게 된 모임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만난 분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기분이에요. 은희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정숙은 며느리의 눈빛에서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주부로서의 일상에 지친 은희에게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한번 같이 가보세요. 거기서 만난 분들이 정말 따뜻하고 진실해요. 세상에 이런 좋은 분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난 집이 편해. 마음은 집에서 다스리는 거야. 정숙은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을 집에서 가족을 돌보며 살아온 정숙에게는 집이 가장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굳이 밖에서 위로를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 한편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이때 아들 박민우가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45살의 회사원인 민우는 요즘 들어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와 가정에서의 중간자 역할 사이에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어깨도 많이 처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라면이야? 제대로 된 밥 좀 먹어라. 몸이 상한다. 정숙은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라면을 후루룩 먹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고 있었고 민우 같은 중간 관리직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괜찮습니다. 요즘 바빠서 그래요. 민우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숙의 눈에는 아들의 속마음이 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괜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숙도 아들의 마음을 알기에 조용히 반찬을 더 챙겨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둘러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정숙은 마당에서 따온 감을 깎아 한 접시 담았습니다. 은희는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불렀는데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요즘 은희가 밝아진 것 같네. 민우가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항상 이유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은희의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려댔습니다. 철야 집회 공지, 특별 기도회 안내, 치유 집회 참석 확인 같은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들어왔습니다. 은희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뭔가 설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시는구나 싶어서요. 은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 찜찜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종교적인 모임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은희가 점점 그쪽에 빠져드는 모습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은희야, 좋은 일이지만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거라.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 네, 어머니. 알고 있어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서 좋은 거예요. 은희는 대답했지만 눈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은희를 부르고 있었고 은희는 그 부름에 조금씩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장롱을 열어보았습니다. 등기 서류와 도장, 그리고 남편의 수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장롱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희의 주말은 온통 기도원 봉사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산중턱에 자리 잡은 기도원으로 향했고 일요일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소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은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이런 내가 드디어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 은희는 기도원에서 청소를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혼 후 18년 동안 평범한 주부로 살아오면서 항상 느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도원 사람들은 은희를 진심으로 반겨주었고 은희의 작은 도움에도 크게 고마워했습니다. 기도원의 교주 문성도는 6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을 즐겨 입었고 말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성도를 목사님이라고 불렀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 경청했습니다. 은희 집사님, 당신은 참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그릇이라는 게 보입니다.
문성도가 은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특별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원에서는 새성전 건축 특별헌금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성도는 강단에서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 한 푼 한 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은희는 집에서 가져온 생활비 일부를 순종이라고 적힌 봉투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이었지만 점점 액수가 커져갔습니다. 문성도는 항상 말했습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집에서는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들어 가계부의 숫자가 맞지 않았고 카드 사용 내역도 이상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밀렸어. 내가 말한 그 헌금 조금만 줄일 수 없을까? 민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도 심한데 집에서까지 돈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야. 우리가 먼저 드리면 길이 열려. 은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성도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일에 반대한다면 자신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정숙은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은희가 집에 있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늘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받아온 책자들이 집 곳곳에 쌓여갔고 은희의 대화 주제도 온통 기도원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정숙은 안방 장롱을 열어 남편의 수첩을 쥐었습니다. 세월로 바랜 수첩의 페이지를 넘기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의 손글씨로 적힌 이름들과 전화번호,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상도 아빠 애들이 서로 다치지 않게 해줘요. 정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외환위기 때 남편이 겪었던 일들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시절. 그때의 아픔이 다시 되풀이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은희는 기도원에서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문성도가 은희를 따로 불러 개인 상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희 집사님, 당신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나요? 문성도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신방과 특별훈련에 더 많이 참여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더 깊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날부터 은희의 야간 모임 참석이 잦아졌습니다. 신방이라는 명목으로 늦은 시간에 기도원을 찾았고 개인 기도실에서 문성도와 단둘이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신도들은 은희를 부러워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은희 집사님이 목사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것 같네요. 개인 기도실에서 뭘 그렇게 오래 하시는 걸까요? 하지만 은희는 그런 시선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생각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정숙에게 치유집회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화려한 색깔로 인쇄된 전단지에는 기적의 치유, 영적 각성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꼭 같이 가요. 어머니의 오래된 가슴 응어리 풀 수 있어요.
목사님께서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신대요. 은희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정숙은 전단지를 받아들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응어리는 사람이 푼다. 말로. 정숙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이상한 길로 빠져드는 것 같았고 그것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겠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불안한 기운이 집안을 감돌았었습니다. 평온했던 집의 공기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정숙은 그 균열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중턱에 자리 잡은 기도원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허름한 컨테이너, 숙소 몇 동과 커다란 현수막이 전부였지만 그 현수막에 적힌 때가 가깝다라는 글귀는 보는 이로 하여금 묘한 긴장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주변은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느낌이었습니다. 교주 문성도는 이곳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도들은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지나가면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문성도는 단정한 회색 양복을 즐겨 입었고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희 집사님, 잠깐 개인 기도실로 오세요. 문성도가 은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른 신도들의 시선이 부러움으로 가득한 것을 느꼈습니다. 개인 기도실은 다른 곳과 달리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과 편안한 소파,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종교 서적들이 있었습니다. 문성도는 은희를 소파에 앉히고 자신도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소. 나를 도우시오. 큰일 앞에서 누가 버팀목이 되겠소? 문성도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습니다. 은희는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의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은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18년 동안 느꼈던 공허함과 무력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좋은 마음이군요. 앞으로 신방과 특별훈련에 더 많이 참여해 주세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더 가까이 와야 합니다. 문성도는 은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심과 애정을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은희의 일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방이라는 명목으로 야간 모임에 참석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개인 기도실에서 문성도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다른 신도들은 은희를 부러워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은희 집사님이 목사님의 특별한 관심을 많이 받으시네요. 개인 기도실에서 뭘 그렇게 오래 하시는 걸까요? 기도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하지만 은희는 그런 시선들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에 더욱 만족했습니다. 집에서는 민우가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은희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자정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졌고 들어와서도 멍한 표정으로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아니야? 무슨 기도가 그렇게 오래 걸려? 민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일을 몰라.
하나님의 일은 시간으로 재는 게 아니야. 그래도 가족이 걱정하잖아. 어머니도 계속 신경 쓰시고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 은희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변화된 모습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희는 정숙에게 치유집회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화려한 색깔로 인쇄된 전단지에는 기적의 치유, 영적 각성, 생명의 물결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꼭 같이 가요. 어머니의 오래된 가슴 응어리 풀 수 있어요. 목사님께서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신대요. 은희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마치 정숙을 꼭 데려가야 할 사명감에 사로잡힌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머니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평생 고생하며 가족을 돌보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정숙은 전단지를 받아들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응어리는 사람이 푼다. 말로. 정숙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였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치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혼자 고생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은희는 조금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완고함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꼭 설득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안방에서 남편의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바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들을 넘기다가 남편의 손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문성도, 약속, 돈 문제, 어음이라는 단어들이 여기저기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문성도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정숙은 급히 서랍을 뒤져 남편의 옛날 사진들을 찾았습니다. 흑백 사진 몇 장 사이에서 포장마차에서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박상도와 함께 술잔을 들고 있는 중년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정숙은 고개를 저었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다음 날 은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정숙을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목사님께서 특별히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요? 은희야, 나는 괜찮다. 내가 다니는 것까지 말리지는 않으니까 나까지 끌어들이려 하지 마라. 정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안 가시면 목사님이 실망하실 거예요.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은희의 말에 정숙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왜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평온했던 일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은 이제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씨앗 심기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기도원에서는 매주 새로운 헌금 명목이 생겨났습니다. 새성전 건축 헌금에 이어 선교 사업 헌금, 불우이웃 돕기 헌금, 그리고 특별 축복 헌금까지 은희는 그 모든 것에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미리 바치면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은희는 혼잣말을 하며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문성도는 항상 말했습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기도원에서 들려오는 방송도 점점 강도가 세졌습니다. 스피커에서는 하루 종일 씨앗 심기의 축복, 헌금의 영적 의미에 대한 설교가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신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더 많은 헌금을 바쳐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은희는 재개발 소문이 도는 시골집까지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과 민우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이 집도 언젠가는 재개발될 텐데 그때까지 그냥 놔둘 거예요? 목사님 말씀으로는 미리 하나님께 바치면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고 하시는데요. 정숙은 수저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집까지 거론하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희야,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우리가 평생 살 집이야. 어머니, 그렇게 물질에 집착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해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장롱을 열어보았습니다. 등기권리증과 도장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도장이 제자리에 없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장이 없네. 정숙은 장롱 안을 더 자세히 뒤져보았지만 도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등기 서류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민우를 불러 다그쳤습니다. 민우야, 내가 도장을 가져갔니? 도장요? 아니야. 왜 그래요? 민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은희야, 혹시 내가 어머니 목사님께 상의드렸어요. 이 집은 씨앗이 될 집이에요. 은희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우리 집 도장을 가져갔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기도를 받은 것뿐이에요. 기도를 받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집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하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요. 은희의 말을 들은 민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희야, 정신 차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집은 우리가 살 곳이지 누구에게 바칠 물건이 아니야. 당신들은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물질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은희는 오히려 민우와 정숙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손녀 지민이 엄마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숙제하다가 엄마가 두고 간 휴대폰에서 사진 파일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갤러리를 뒤적이다가 오래된 흑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술잔을 부딪히는 중년 남자 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명은 할아버지 박상도였고 다른 한 명은 지민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최근에 엄마가 자주 보여준 기도원 소식지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문성도잖아. 지민은 급히 기도원 소식지를 찾아 사진과 비교해 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나이는 들었지만 눈매와 얼굴형이 똑같았습니다. 할아버지와 문성도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할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 사진 뒷면에는 98년 3월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민은 사진을 들고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좀 보세요. 정숙은 사진을 받아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자주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나, 이 사람이.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수첩에 적혀 있던 이름, 문성도, 그리고 그 옆에 적혀 있던 배신, 약속 파기, 어음이라는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아세요? 지민아, 이 사람은.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때 남편을 배신하고 사라졌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음 문제로 남편이 큰 손실을 입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이 지금 엄마가 다니는 기도원 목사님이에요. 지민의 말에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은희가 점점 이상해지는 이유, 도장을 가져간 이유, 그리고 집까지 바치자고 하는 이유가 모두 설명되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정숙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을 망가뜨린 그 사람이 이제는 며느리까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가 기도원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정숙과 민우 그리고 지민이 거실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은희는 사진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진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희야, 이제 진실을 말해야겠다. 정숙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지켜볼 수도 없었습니다. 지민은 사진을 테이블 가운데 놓고 은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7살 소녀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교주 문성도. 할아버지랑 같이 찍었어. 지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간 인터넷을 뒤지고 기도원 관련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의심스러운 점들을 너무 많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은희는 사진을 집어들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문성도가 함께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거야? 98년 3월이야. 내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바로 전이었어. 정숙의 얼굴이 굳어지며 오래된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자가 상도 아빠를 망쳤다. 98년 외환위기 때 어음이 돌고 약속을 어기고 도망치듯 사라졌다가 몇 년 후에 다시 나타났지. 기도원 사역자로 말이야.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이 할아버지를. 은희는 고개를 저으며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고 의지했던 문성도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에서 남편의 낡은 수첩을 꺼내 와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보렴,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기록이야. 수첩에는 문성도, 어음사기, 배신, 약속 파기라는 단어들이 여기저기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문장이 또렷하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내 아버지의 휴대폰 마지막 통화 기록의 이름. 바로 그자였다. 정숙의 내면 독백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계속 전화를 걸던 상대가 바로 문성도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은희는 사진을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믿음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과거는 사탄이 묶어둔 족쇄예요. 문 목사님은 영적 아버지야. 당신들 구원의 일을 모욕하지 마. 은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갑고 격정적이었습니다. 문성도에게서 들었던 말들이 그대로 튀어나왔습니다. 민우는 이 모든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카드 연체와 대출 독촉 문자가 계속 들어왔고 구조조정 이야기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은희야, 정신 차려. 어머니 말씀이 거짓말일 것 같아? 그 사람이 아버지를 속였다는 증거가 여기 있잖아. 민우는 수첩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다 과거의 일이야. 목사님은 이제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신 거야. 새롭게 태어났다고? 그럼 왜 우리 집 도장을 가져갔어? 왜 헌금을 계속 요구해? 민우의 추궁에 은희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야. 목사님이 거짓말하실 리 없어. 그날 밤 민우는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와 혼자 마셨습니다. 카드 연체 문자를 확인하고 회사 동료들로부터 온 구조조정 관련 카톡을 읽으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정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민우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덮쳐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신조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민은 학교에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문성도와 기도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러 기사들과 피해자 증언들을 찾아냈습니다. 기도원 헌금 횡령 의혹, 신도들 재산 갈취, 허위 치유 행위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지민은 그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특히 기도원 별장의 소유주가 교주 측근 회사라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헌금으로 모은 돈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별장 유지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엄마한테 보여줘야겠어. 지민은 관련 자료들을 모두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신방 일정표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유독 심야 시간대의 일정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녁에 은희가 돌아왔을 때 지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건 훈련이 아니야. 엄마만 모르는 거야. 지민은 인쇄한 자료들을 은희에게 보여줬습니다. 기도원의 재정 상태, 별장 소유권,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는 자료들을 보며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택받았어. 그분은 나를 깨끗하게 보셔. 은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증거야. 목사님이 엄마를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아니야. 이건 다 거짓이야.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만든 거짓 정보야. 은희는 자료들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편이 당했던 일이 며느리에게 반복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숨지 않겠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 번호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때는 너무 늦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증거도 있고 피해자도 분명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가족들 사이에는
깊은 균열이 생겼고 은희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집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며칠간 집요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기도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헤쳤습니다. 단톡방, 블로그, 심지어 부동산 사이트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여기 있다. 지민은 기도원 별장의 등기부등본을 출력하며 소리쳤습니다. 소유주는 성도건설이라는 회사였는데 대표자 명의가 문성도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보니 헌금이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별장 유지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회계 자료로 추정되는 문서들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헌금 수입이라고 적힌 항목에서 별장 관리비, 고급 승용차 리스비, 개인 생활비로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잖아. 지민은 엄마의 신방 일정표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른 신도들의 일정과 비교해보니 은희의 심야 시간대 일정이 유독 많았습니다. 특히 개인 상담이라는 명목의 늦은 시간 약속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지민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이용당하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민은 엄마가 기도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은희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들어왔고 표정도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지민은 은근히 엄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엄마가 방어적으로 나올 것 같아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엄마, 이건 훈련이 아니야. 엄마만 모르는 거야. 지민은 수집한 자료들을 차근차근 보여줬습니다. 기도원 별장의 소유권 문제, 헌금의 용도,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서 설명했습니다. 은희는 자료들을 보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자신의 심야 일정표를 보았을 때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목사님이 엄마를 다른 신도들과 다르게 대하고 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지민의 말에 은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문성도의 관심이 때로는 지나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선택받았어. 그분은 나를 깨끗하게 보셔. 하지만 은희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정숙은 안방에서 남편의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남편의 손글씨로 적힌 메모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문성도, 어음사기, 배신이라는 단어들 사이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약속 파기, 도망, 돈 날려먹음.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구석에서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상도 아빠도 신고하려고 했었구나. 정숙은 남편이 마지막에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 실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엔 내가 해야겠다. 정숙은 결심을 굳히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기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교단체에서 헌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도 같은 사람이 제 남편을 속인 적이 있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지민과 함께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수첩과 흑백 사진, 그리고 지민이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증거입니다. 정숙은 담당 경찰관에게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은 자료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수사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지민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특히 재정 관련 자료들이 구체적이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과 지민은 은희에게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은희야,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 모르겠니? 그 사람은 내 할아버지를 속이고 지금은 너를 속이고 있어.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는 문성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무엇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소. 문성도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그 목소리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목사님, 정말 모르세요? 제 시아버지와 예전에 사업을 하셨던 거. 그런 옛날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소. 지금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할 때요. 문성도는 대화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은희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목사님, 저를 정말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이지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요. 하지만 문성도의 대답은 예전처럼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습관적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은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보여준 증거들과 문성도의 반응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내가 정말 속은 걸까? 은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믿음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쌓였습니다. 정숙은 마침내 행동을 시작했고 지민은 증거를 모았으며 은희는 혼란 속에서 진실과 마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큰 변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역 방송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저녁 9시 뉴스 시간, 앵커의 목소리가 집안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산중턱 기도원을 운영하는 문성도 씨가 헌금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기도원 정경과 함께 수사관들이 서류 상자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숙과 지민, 민우는 숨을 죽이며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문 씨는 지난 3년간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 15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지민이 제보한 별장 사진과 회계 흐름도가 자세히 나왔습니다. 기자는 헌금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고급 별장 유지비와 외제차 구입비로 사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과거 98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유사한 금융 사기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들어와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숙은 남편의 사진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여 년 만에 남편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은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거의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은희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본 은희는 방송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거짓이야. 은희는 텔레비전 화면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수사관들이 기도원으로 들이닥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문성도는 구속영장을 받으며 카메라 앞에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문성도 씨는 카메라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문성도의 모습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채로 카메라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오. 누가 끝까지 남는지 보자고. 문성도의 마지막 말에 은희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목사님,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은희는 울부짖으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려는 절망적인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정숙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안방에서 가져온 흑백 단체 사진을 은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찍은 문성도와 박상도의 사진이었는데 뒷면에는 어음 번호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야, 이제 모든 걸 말해줄게.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내 아버지는 그자의 약속을 믿었다. 사업 확장을 위해 어음을 보증해달라고 했거든. 내 아버지는 평생 친구라고 생각하며 도장을 찍어줬지. 정숙은 사진 뒷면의 어음 번호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자는 돈을 들고 사라졌어. 어음은 부도가 났고 내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지. 그리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어. 은희는 사진을 바라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시아버지를 배신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민우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은희야, 이제 정신 차렸지?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민우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사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가족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내가 저러는 걸 막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은희는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문성도의 범죄 사실들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3년간 2천만 원을 헌금했는데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개인 상담이라며 불러서 부적절한 요구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으며 은희는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당한 거구나. 은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관심, 개인 상담, 심야 신방. 모든 것이 조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틀렸나요? 은희는 마침내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은희를 품에 안아 올렸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있었지만 며느리도 피해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틀렸어도 넌 우리 식구다. 정숙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은희는 그 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찾아 헤맸던 것이 바로 이런 따뜻함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문성도의 1심 실형이 확정되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10년형이 선고되었고 피해 배상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모임이 결성되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신고도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기자의 마지막 멘트와 함께 뉴스가 끝났습니다.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에 고요함이었습니다. 은희는 정숙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안도감이 복잡하게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치유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성도가 구속되고 1년이 흘렀습니다. 1심에서 10년형이 확정되었고 기도원은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이 결성되어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정숙도 그 모임에 조용히 참여하여 다른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문성도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후에도 그 상처는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가족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을수록 자책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나를 알아봐 준 사람은 그분뿐이었어. 은희는 새벽마다 기도원에서 받았던 담요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 담요는 이제 속임수의 증거였지만 여전히 그때의 따뜻했던 느낌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은희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며느리도 문성도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가족으로서 책임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은희 앞에 도장과 등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도장은 은희가 문성도에게 가져갔던 바로 그 도장이었습니다. 이 집을 바치고 싶으면 내 눈앞에서 도장을 찍어라. 내가 찍는 건 가산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다.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은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은희는 도장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 작은 도장 안에는 3대에 걸친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일구어온 터전, 남편이 어려운 시절을 견뎌낸 보금자리, 그리고 딸이 자라나고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틀렸나요? 은희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떨렸습니다. 40살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확신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틀렸어도 넌 우리 식구다. 정숙은 은희를 품에 안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은희는 그동안 찾아 헤맸던 진정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거창한 약속이 아닌 조건 없는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희는 정숙의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간절함까지 모든 것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민우도 술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변화를 보며 자신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어려움은 여전했지만 가정만큼은 제대로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가족을 잘 챙기겠습니다. 민우는 어머니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중간에서 눈치만 보며 갈등을 피하려고 했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지민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17살 소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경험이었지만 가족의 소중함과 진실의 힘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억하자. 믿음이 사람을 이용하면 가족이 먼저 무너진다는 걸. 지민은 영상일기를 남겼습니다. 언젠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달 후 은희는 상담센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 피해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사를 만나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조차 어려웠지만 점차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그런 말에 속았을까요? 당신이 특별히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상담사의 말에 은희는 조금씩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책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숙은 피해자 모임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우며 자신도 치유받았습니다. 남편의 한이 풀렸다는 안도감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당한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도록 도와야지. 정숙은 상담 전화를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사명을 찾은 것입니다. 어느 가을날 마당 감나무에는 다시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지민이 사다리를 놓고 감을 따며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올해도 장독대 옆에 말려볼까요? 그래. 달도 익어가니까.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지만 가족은 여전히 함께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은희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정숙이 담근 깍두기, 그리고 지민이 딴감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요. 은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예전의 절망이 아닌 조심스러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끈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에는 여전히 장롱 냄새와 된장 냄새가 배어 있었고 마당에는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을 채우는 마음들은 예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긴 시련의 시간이 끝나고 남은 자들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화려하지 않지만 든든한 가족의 사랑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과 각각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맹신은 파멸을 부르고 진실한 마음만이 가정을 지킨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